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국경일 휴장 이후 우리 증시는 종합주가지수 2700선을 목전에 두는 상승을 하였으며 해외 시장은 영국 증시를 제외하고는 밀리지 않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비달러 바스켓이 골고루 상승한 것, 그리고 금 가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것인데요. 지난 2주간의 움직임은 그냥 시스터매틱한 오버액션 그리고 되돌림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펀더멘털을 찾아가기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주가의 급반등으로 상당수가 존버의 승리 혹은 닥치고 물타기 승리를 자축하고 있겠지만 냉정한 시각에도 귀 기울여 봐야 되죠.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황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한국 시간 개장 전에 시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들어갈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초반 30분간 아주 좁은 박스 안에서 흔들기를 했는데요. 이때 외국인들은 현물을 첫 30분에 3,800억 넘게 매수한 등 현물만큼은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에 바빴어요. 그러나 선물 시장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첫 30분 동안 선물은 3천억도 매수하지 않았어요. 시장이 아무리 갭상승했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지속될 것 같으면 선물을 첫 30분에 최소 5천억에서 8천억 가까이, 그리고 1시간 이내 거의 1조를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아주 소극적인 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나마 선물 미결제 약정은 조금 늘어났지만 이것도 워낙 바닥권에서의 증가라 크게 신경 쓸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9시 30분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선물을 절반은 바로 팔아치우기까지 했죠. 이러면서 시가선을 살짝 깨고 내려가기도 했는데 만약에 오늘 시장이 밀릴 것이었으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하락 신호가 됩니다. 대형 음봉이 만들어질 수 있는 움직임이었죠. 그러나 현물 매수세가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계속되면서 시장이 버텼고요. 결국 외국인들은 매도했던 선물을 도로 담으면서 오후 3시까지 선물을 8,300억가량 매수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오후 2시경에는 현물을 이미 8천억 가까이 매수했어요. 이미 이후에 현물 매수 규모를 더 늘리니까 선물도 따라 상승하면서 오후 2시 50분경 선물이 370포인트 도달하게 됐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외국인들은 오후 3시 이후에는 8천억 넘게 키웠던 선물 매수 포지션을 매우 빠른 속도로 치워버리면서 순매수를 약 2,700억대로 줄여버렸습니다. 현물은 종가까지 무려 1조 2천억 넘게 매수했는데 시장이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면 선물 매수 포지션을 이렇게까지 줄일 필요가 없죠. 따라서 오늘의 외국인 현물 매수는 향후 시장을 좋게 보고 산 게 아니라 그동안 비워놓은 인덱스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 9천 계약까지 증가했던 선물 미결제 약정은 오후 3시 이후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빠르게 청산할 때 급 감하여 순 미결제 약 증가량은 2,125계약에 불과했어요. 전체 미결제 약정 수준은 여전히 25만 1,000계약으로 아주 텅텅 비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면 이번 주 내내 차익 매매나 비차익 매매 모두 개점 휴업 상태였죠. 가장 큰 이유는 8월 첫째 주의 변동성 폭발 기간 동안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주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후에 상당히 위축돼서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동안 못 따라갔던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비차익 매수가 5,500가량 들어왔고 시장이 강세 베팅에 따라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도 1,000억 내외로 유입됐어요. 근데 이번 9월물 선물 전체를 놓고 보면 프로그램 차익 매매가 매도보다 매수가 더 많이 쌓여 있어요. 주가가 하락한 동안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더 쌓였다는 이런 의외의 상황이 발생한 것은 제가 그동안 시황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한 달 조금 모자라게 남아있는 9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까지 프로그램 매매 어떻게 방향이 움직일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누적이 그 매수 차익 거래가 많다는 거, 그러면 이거 9월에는 청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시장을 누르는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여전히 기관들은 개점 휴업 상태예요. 위클리 옵션도 굉장히 심각한 개점 휴업 상태고 먼슬리 옵션도 마찬가지인데 거래량이 확실히 줄어들었죠. 해외 시장 고려하면 우리 시장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 지수는 저는 17포인트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옵션 매도자들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반영한 것인지 장중의 변동성 지수는 19포인트대에서 움직였을 뿐더러
오후 3시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빠르게 철수하자 오히려 변동성이 올라와서 20포인트 턱 밑까지 올라왔어요. 해외 시장이 변동성이 15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온 것을 감안하면 우리 시장 변동성은 17포인트까지 내려와도 비싼 거예요. 그리고 장중에 실질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껌딱지를 친 걸 생각하면 변동성 20포인트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파생시장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옵션 배리어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마켓 메이커들이 지수가 2% 넘게 올라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풋 클래스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려서 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잔존 기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잔존 기간 남았다고 해서 상단 레인지를 380에서 390까지 더 올렸거든요. 근데 하단은 330에서 345밖에 안 올렸어요. 아주 소극적으로 따라붙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원래 한번 변동성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다음 주 다 죽어버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변동성이 직전 고점 넘기지 못해도 주가가 다시 밀리면서 변동성이 직전 고점을 살짝 위협한 정도가 빠르면 한 달 이내 찾아오거든요. 자, 근데 지난 8월 옵션 만기주에 우리가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월물 9월물은 5주짜리 월물이죠. 또 쿼드러플이에요.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자연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현물 매수는 이거 우리 시장 좋다고 본 거 산 게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시장 수익률 맞추려고 주식을 산 거라고 봐요. 파생 시장에서는 오히려 선물 미결제 약정 텅텅 비워놓은 상태에서 다음 주 이후에 본격적인 숏피팅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총평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변동성을 15.15포인트까지 누르면서 상승 마감했어요. 근데 목요일에 썼던 숏커버와는 다른 변동성 매도로 시장을 좀 억지로 당겨놓은 것으로 보는데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어제는 유럽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였어요. 유럽 자동차 업종은 이 YTD로 마이너스에 있는 업종 중 하나예요. 그런데 8월 초에 급락해서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다가 목금 연속해서 반등했거든요. 근데 자동차 업종의 반등은 단순히 자율 반등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중국 증시가 살짝 고개를 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미국에서는 나이키 또 에스트리오더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비슷한 움직임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저는 이게 벌써 바닥을 치고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더 이상 반등 나올 거 없는데 여기서 자동차가 그러니까 중국 익스포저가 있는 것들이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채권 시장은 소폭 상승했어요. 근데 장중 흐름을 보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우선 목요일로 보죠. 목요일이 소매 판매 지표의 채권 롱을 보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전략적 손절매를 하면서 채권이 목요일 하루만큼은 종가 저가로 처박힙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아시아 세션부터 채권 매수가 다시 꾸준히 들어왔거든요. 유럽 세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채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장은 살짝 걱정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엔화도 강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주가지수 선물, 엔 강세, 채권 강세 이거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모드이죠. 근데 이때 엔화만 강세였던 게 아니라 비달러 바스켓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냥 리스크 오프만이 아니라 시장이 목요일이 소매 판매 지표에도 불구하고 페드에다가 금리나 압박을 가하는 어떤 짜증을 부리는 것이 멈추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미국채만 아니라 유로존 국채도 유럽 세션 초반에 상당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이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때 밀린 것을 절반 이상 회복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이후에 유럽 증시가 미국 지수 선물 밀리는데도 불구하면서 잘 버티니까 이 채권 가격은 유로존 채권 가격은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했지만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 밤 10시에 11시에 미국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또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 기대 지수 모두 강하게 나오면서 채권은 더 빠졌어요. 그런데 유럽 세션 딱 마감하니까 미국 국채들 상당량 다 끌어올려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직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있구나. 지표가 소매 판매니 그 다음날 미시간대 지표 나왔는데도 계속 채권 매수는 있는 거예요. 채권 변동성인 무브 인덱스는 102.81포인트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최근에 채권 가격 상승과 채권 변동성 상승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후반에 잭슨홀 미팅 전후로 채권 가격이 다시 방향성을 위로 잡게 된다면 채권 변동성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화 시장은 이번 주 내내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단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하면 통화 시장은 달러에 대한 의혹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도 달러 강세, 시장이 나빠도 달러 강세 이런 거를 이른바 달러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달러 스마일이 커브 중에서 어디에 현재 지금 위치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시장이 나빠서 달러 강세가 끝에 있었다가 이게 꺾이면서 달러 스마일이 중심점, 즉 달러가 약해지는 구간에 와 있다. 그러니까 그 구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당연히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정말 그런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제 통화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구간은 아시아 세션부터 유럽 세션, 그리고 유럽 세션 마치고 미국 세션 마치고 나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럽 세션에서는 주로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 비달러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밤 11시에 발표된 미시간대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미국 단기 채권 강하게 눌리고 달러가 또 잠깐 강세를 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의외죠. 전일 소매 판매 잘 나왔어요. 그래서 달러 강세 있었던 거 뭐 인정. 그런데 그때는 엔화 빼고는 나머지 비달러 바스켓 눌렸던 거 상당히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유럽 세션까지 비달러 또 반등했어요. 그래서 전일이 소매 판매 지표가 거의 무색하게 만들었거든요. 파운드 같은 거 보면 뭐 어제 올라오고 오늘 다 올라와서 그냥 종가 고가입니다. 미시간대 지표 강하게 나왔을 때도 다시 비달러가 눌린 듯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유럽 마감 이후에는 비달러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비달러 통화들 보면 상당수가 종가 고가로 끝났어요. 자, 이것도 채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11월이 미국 대선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하든 자산 가격만 유지해달라 이거를 시장이 바라면서 그 결과로 달러가 눌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러 스마일이 중심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또 반대로 아무리 지표가 저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고용 지표는 이미 꺾이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번 주에 CPI에 고용 지표가 묻어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에 신규 실업 수당청 건수가 목요일 발표될 때 만약에 지난주 것을 리바이즈하면서 뭔가 흠집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더해서 상품 시장에서도 골드, 실버, 특히 골드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서 2,500달러를 강하게 넘겼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구리도 아래꼬리 달고 올라와 있긴 했지만 사실상 보합이거든요. 골드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번 8월 5일이 시장 발작 때 어쩔 수 없는 유동성 확보로 저는 골드도 하락을 했다고 보지만 그 이후에 이 자산군 내에서 반등할 때 보면 골드는 하락폭도 적었고 반등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갱신한 거예요. 이런 걸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귀금속이 강세는 달러에 대한 불신, 나아가서는 미국 자산에 대한 이런 급반등이 불신을 내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이거 남인데. 예. 한편 기름은 목요일이 옵션 만기로 살벌한 따주기 장세를 보인 뒤 유럽 세션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기름이 하락에 대해서는 이 월요일에 이른바 이란이 24시간 이내 공격설로 급등했었죠. 그런데 이게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도 현실화되지 않으니까 야 이거 그건 거짓말이었구나 하면서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애당초 월요일에 급등한 거에 콜옵션 감마 스퀴즈로 올라온 것이고 이후 목요일이 옵션 만기까지 시장이 딱 버텼지만 옵션 만기 끝나고 그냥 펀더멘털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레이더들은 어제 유가 하락으로 브렌트 기름이 다시 80달러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 강력한 매도를 쌓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유럽 세션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중화권 익스포저가 있는 자산들이 살짝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비달러가 향후에도 계속 강세를 지속한다면 이 골드와 같은 귀금속 말고도 산업재들도 강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돼요. 그래도 펀더멘털이나 뭐 CTA들의 움직임 이런 거 보면 여전히 숏 방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게 만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중간한 위치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기름 가격은 다시 70달러 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목요일 소매 판매 발표 이후 강력한 숏 커버가 이어지면서 장마감 직전에는 8월 월봉을 양봉으로 돌리기도 했고요. 금요일 아시아 세션에서의 전자거래 시작되고 나서도 전혀 빠지지 않다가 일본 증시가 오후장에 숏 커버가 더욱 강하게 들어오자 나스닥 선물은 19,683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유럽 세션에서 설명했던
기이한 채권 강세 그리고 비달러 강세가 진행되면서 나스닥 선물은 상승분을 토해내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때 유럽 증시가 계속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 선물 전체가 나스닥, S&P, 다우, 러셀까지 다 밀리면서 밤 9시 30분 이 프리마켓 호가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는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6% 넘게 빠지는 등 이게 뭐지 싶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전에 무슨 경제지표 발표 있었던 것 아니고요. 굳이 이야기하면 저녁 7시 40분경에 그 연준의 오스탄 굴스비가 경기 침체와 고용시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밀렸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유럽 세션 시작하는 오후 4시부터 나스닥 선물 밀리고 엔화 강세, 채권 강세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였다고 봐요. 또 하나는 금요일이 미국 8월 옵션 만기였다는 것인데요. 보통 옵션 만기일에는 어떻게든 시가선만큼은 전일 종가선에 최대한 붙여서 갭을 키우지 않는데 이는 우리 시장도 만기일에 갭이 크게 나오면 마켓 메이커들이 일단 터지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해지하기 힘들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의 만기 하루 전에 목요일에 소매 판매 핑계로 굉장히 강력한 쇼커버가 나왔어요. 그래서 콜옵션이 10배에서 20배까지 대시세가 나고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들은 금요일에 무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밀 것도 없이 그냥 마이너스 0.5%만 내려주면 폭발했던 콜옵션을 그냥 외곽격부터 시작해서 다 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미국 증시 시가가 유럽 증시는 상당히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약한 상태로 출발을 했다. 마켓 메이커들 때문에. 심지어 본장 개장 후에도 옵션 만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러셀은 마이너스 0.7% 가까이 눌린 것을 본장 개장하고 30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1.5%가 올랐거든요. 저점 대비 1.5%가 올랐죠. 근데 그렇게 러셀이 급등할 때 나스닥이나 S&P 상대적으로 거의 못 오르고 옵션 만기 때문에 빌빌거렸다. 이런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30분간 러셀을 급등시키고 나서 러셀은 유럽 마감할 때까지 1시간 반 동안 이 개장 초의 1.5% 상승을 거의 다 되돌려줬어요. S&P는 이 초반의 반등도 약했지만 유럽 마감 때까지 거의 눌리지 않았죠. 이거는 그냥 저변동성이 옵션 만기답게 양매 도장의 흐름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유럽 마감 이후 채권 상승, 비달러 바스켓 상승, 주식도 상승, 귀금속도 상승. 이게 뭐지? 이거 닥치고 다 상승이네? 라면서 8월 첫째 주의 재앙과도 같은 흐름이 둘째 주에는 완전히 해소되는 모습으로 마감됐는데 자, 이걸 꼭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주에 이렇게 닥치고 상승한 거는 포지션을 치운 것이지 다음 주에는 여기서 옥석가리가 날 수밖에 없죠.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개별 종목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눌림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메타는 이번 8월이 발작해서 가장 영향이 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지난 7월 8일에 기록한 역사적 신고가에 근접하는 상승이 나왔을 때 야, 이거는 무슨 AI 내러티브가 아직 확신이 다 살아난 것도 아닌데 무슨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지? 그래서 어제 음봉이 나오면서 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타가 이제 다음 주에 베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수 자체가 계속 오른다? 그러면 삼봉 천정이 아니라 연중 신고가 갱신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은 이번 주가 변동성 매도와 함께 숏 커버로 올라온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더욱 확실한 증거들은 금융주인데 버핏이 팔았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건 논외로 하고 JP모건이나 골드만도 보면 메타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 갱신 직전이거든요. 자, 근데 다음 주에 갱신을 제대로 못하거나 갱신을 잠깐 한 척하다 내려온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조정 모드에 들어가는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나스닥이 그 매그니피션트 7을 포함한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새벽 2시, 그러니까 오전장 마감 때까지는 나름 강세를 보였는데 오후장에는 매수에서 힘이 빠지는 모습들이 포착돼요. 이것 또한 일단 이번 주까지는 반등 오케이. 그러나 다음 주 보자.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죠. 변동성은 15포인트대에서 하루 종일 움직였어요. 그런데 오늘 지수의 흐름을 보면 장중 흐름이 이게 변동성 15포인트짜리가 아니죠. 변동성 한 9포인트에서 10포인트에 해당하는 아주 좁은 박스안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목요일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15포인트 초반에 근접하니까 빠르게 살아나 버렸어요. 금요일 오전장 마감 이후에는 이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는 만기가 되죠. 이 변동성 선물 8월물 이게 15.1포인트에서 15.5포인트까지 급등도 합니다. 또 장마감까지도 변동성 선물 매수는 끊기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난 그 7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제가 야, 이거 의외의 변동성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 요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급반등 인정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올라가는 게 펀더멘털상 맞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참고로 미국이 그러니까 2주 전에 갭 다운으로 월요일을 출발을 했지만 이후에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사실상 현물 기준으로 시가 저가예요. 그래서 현물 기준으로는 2주 연속 장대 양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금요일 야간 선물 시장이 강보합 정도로 370포인트를 넘기지 못한 채 마감했다고 하지만 옵션 프리미엄은 생각보다 빠지지 않고 마감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우려가 많음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이 시총 상위 종목 움직임만 봐도 삼성전자 이게 4% 올랐는데 외국인이 5,200억밖에 안 샀어요. 또 SK하이닉스 4,000원 매수했는데 7%가 올랐거든요. 7% 가까이. 그러면 이건 매수 금액 대비 과한 상승이 나온 거죠. 또 하나 오른 게 현대차예요. 근데 그 외의 종목들은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즉 삼전이나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거는 연간 수익률을 보고 잡은 어떤 주도주들이거든요. 이 주도주들에 대해서만 황급히 비중 채우기를 한 거지 나머지는 그냥 관망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해외 시장 대비 덜 빠졌어요. 그래서 장중 누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 압력도 여전히 살아있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 일정을 보면 다음 주에 수요일까지는 의미 지표 없고 목요일부터 잭슨홀 미팅 시작 또 신규 실적 수상청 건수 발표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옵션 프리미엄 빼다가 목요일 이후에 방향성 잡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 대응은 롤링업한 콜옵션은 비중 조절 계속하면서 콜매도를 계속 늘리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좋겠고요. 마켓메이커들이 이제 옵션 레인지가 상단은 390포인트, 하단은 345포인트로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장을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야 이젠 바닥 다 끝난 거야. 강세장 고! 이렇게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나타날 그 흐름에 대해서 복습 차원에서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과거 사례들 2007년 8월 14일 화요일부터 17일까지 급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한 달 동안 지그재그로 어쨌든 반등합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이상적으로 보는 것은 2011년 8월 2일 화요일부터 8월 9일까지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반등과 하락하면서 9월 중순까지 하락을 해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잘 연구해보면 향후 시황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월화 이틀간은 또 의미 있는 경제 지표 없으니까 큰 변화 없이 작은 돛질을 보이거나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는 이런 비추세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 수준이 지금 15포인트라고 하면 일중 진폭으로는 고저폭이 1%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어떤 이런 껌딱지 모드 같은 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목요일 이후에 또 지표도 많고 잭슨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전체 포지션은 주 후반을 바라보고 구축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나스닥 선물 매도 포지션 물린 채 그대로 보유 중이에요. 다음 주 초에 상황 봐서 추가할 것이고요. 다음 주 주봉이 또 양봉을 마감하는 것이 확정되는 금요일에는 포지션을 더욱 강하게 키워서 숏을 밀어붙일 겁니다. 아무리 V 반등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2만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2%더 당기고 또 주봉 종가까지 밀어붙인다? 이거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변동성이 지금 15%에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있어요. 근데 굳이 죽는다면 월요일부터 죽기보다는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 죽거나 아니면 다시 살아날 것 같은데 수요일에는 변동성 선물 8월물이 만기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시장 움직임이 진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초에는 주가가 올라온다. 나스닥 선물 숏 더 늘리고 다시 19,0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갈 때 변동성이 살아나는지 아니면 변동성을 죽여가면서 그냥 지수도 누르는지 이걸 볼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주 후반에 시장이 더 올라온다. 그러면 더욱 강하게 나스닥 매도 늘릴 겁니다. 한편 이번 주에 초강세를 보였던 비달러 그리고 귀금속이 다음 주에도 강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뉴스 플로우가 이들 강세를 설명한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이들이 계속 강세 보인다? 그러면 실버에도 롱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반대로 미국 세션에서 설명했듯이 주식도 강세 마감, 비달러 강세 마감, 귀금속도 강세, 채권 시장도 다 상승 이런 닥치고 상승이 단순히 숏 커버라고 본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반드시 옥석 가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 흐름이 좀 나오는 것을 보고 포지션 잡아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화자찬하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저는 저희 시황이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별로 또 지역별로 전체 자산군이 움직임을 추적한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붕어빵 찍어내듯이 마감 시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시황을 보고 또 고민을 이야기하고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시황과는 분명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아울러 이러한 시황을 장중에는 유튜브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또 유튜브 델타 등급 회원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자들에게는 매일 아침 한국 증시 개장 전에 스크립트 제공하는데, 이러한 시황을 이렇게 저렴한 금액에 볼 수 있다는 것은, 혹은 늦게나마 무료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이건 유튜브 시대가 아니면 가능하긴 했을까 싶어요. 제가 즐겨보는 글로벌 모니터의 안 대표님 컨텐츠도 월 33만 원이던 거 이제 내려서 월 22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른바 증권 전문가라는 자들이 한 달에 60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받는 거 생각하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멤버십 비용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아요. 그냥 델타원이라는 유튜버가 있었는데 아주 독특한 시각을 제공했다. 이걸 저희 인생 말년에 남기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 시황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이런 걸 보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판단했는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 이거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장은 진화예요. 과거의 논리가 더 이상 안 맞을 수 있고요. 또 그랬다가 다시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호흡하면서 쓰는 그 트레이더의 시황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학교에 계신 분들은 자신이 배운 논리로 시장을 해석하려고 해요. 또는 일반적인 시황을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드라이하게 시황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다 비슷한 내용이 시황이 양산돼요. 그래서 저희 색다른 접근이 시장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고 또 각자를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그래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나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당장 돈 벌고 한 데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 각자의 트레이딩 역량 강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긴 자화자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